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진 것 죄송하고요. 자, 우리 허경진 교수님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소개 따로 안 해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고전 한권 시로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평민사에서 우리 지금까지 올해에서 지금까지 쭉 시인들의 시를 번역을 해왔는데 거기에 40권 이상의 시를 번역을 하셨어요. 그 외에도 뭐 허균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네. 현재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허경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강의를 두세 시간 정도는 늘 서서 했는데요. 오늘은 꼭 앉아서 하려고 해서 좀 쑥스럽습니다. 아직 노인 대접받을 나이가 아닌데 좀 이상합니다. 제가 강연할 때는 대개 중간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을 두어 번 하고 정답하신 분에게는 제가 책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오늘 주인공 한한선원 시집인데 그동안 한 30번쯤 찍었습니다. 상당히 독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은 동생 허균 선생 시집입니다. 둘 다 이 초당의 선조들이시니까 오늘 이 책 갖고 왔습니다. 중간에 질문할 때 뭐 틀려도 좋으니까 빨리 손 들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1년 12달 초당에 오면서 새벽에도 와보고 또 밤에도 달밤에도 와보고 많은 사진을 제가 찍기도 하고 사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은 난선을 문화재하던 기간 꽃이 피고 지는 그 철이죠. 이 사진을 보면 생각나는 난선원 시가 있죠. 어떤 시가 생각났어요? 자, 꽃 떨어지면 생각나는 시. 아직 아마 10번 강의를 딱 듣고 나면 정답이 나오겠죠. 20년 전에 난선원 시를 처음 세울 때 그때 제가 번역한 시입니다. 그 제목이 광상산 꿈에 돌던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색깔이 두 가지예요. 푸른색과 붉은색, 그리고 하늘과 바다, 그리고 꽃. 이게 난선원의 시는 한국 사람 다른 시와 다르게 상당히 화려한 색깔입니다. 푸른색과 붉은색. 근데 이거는 꽃의 색깔이기도 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성들이 입는 한복, 저 선녀의 복장이에요. 저고리와 치마. 그래서 푸른색과 붉은색 그리고 떨어지는 27송이. 여기 부용을 제가 연꽃이라고 번역했는데 물론 부용꽃이라고 직접 번역해도 뜻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난선원이 어떻게 생겼을까? 연속극에 보면 난선원 모습이 몇 사람 배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난선원 조상이라고 책에 많이 실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키워드는 머리에 쓴 화관 그리고 붓을 들고 무언가 쓰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만이고 저 표정에서는 전혀 짐작할 수가 없죠. 어쨌건 머리에는 화관을 썼다. 그리고 언제나 책을 읽고 또 붓으로 무언가를 쓰는 여성. 근데 그 당시 조선시대 여성은 아니죠. 여성들의 책을 볼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특히 붓을 들고 글을 쓰는 여성은 인구의 1%는 물론 0.1%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영정이라고
잠시 만들어졌고 지금도 많은 위키 백과에도 보면 아직까지도 이 영적이 표준 영적으로 올라있어요. 벌써 바뀐 것인데 1997년 영적이죠. 근데 이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무언가 난스런의 기품이 없다. 나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 오신 양선호시 강릉종전 회장님께서 저에게 또 강릉시에서도 새로 초상을 만들 텐데 어떤 모습이면 난설런 분위기가 나겠느냐. 사진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견서입니다. 이거는 제 상상이 아니라 난설에 대해 쓴 글을 전부 읽고 거기서 키워드를 뽑은 것입니다. 키워드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생이 쓴 글. 누님이 세상 떠났을 때 동생이 한마디로 돌아가신 나의 누님은 현숙하다. 그리고 문장, 글을 잘 썼다. 이 두 개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모습은 현숙한 이미지죠. 두 번째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의 청나라 학자가 난설원을 이렇게 말했어요. 300년 전에 한국의 유명한 학자가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 학자에게 하나스러운 흉을 봤어요. 어떤 흉인가 하면 이 여자가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집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 흉 보고 놀리고 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그때는 여자가 글 쓰는 게 흉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학자에게 흉을 보니까 중국 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 당연하다. 왜냐하면 흔한 사람처럼 아름다운 부인. 그분은 흔한 사람 못 봤죠. 못 봤는데도 이야기 듣고 시를 보니까 이 여성은 여기 한자가 가인 그랬어요. 아름다운 여성. 근데 거기 맞는 짝을 못 만났으니까 그 여자가 원망, 불만 그것을 글로 쓴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오히려 난스러운 평을 들어줬죠. 허난스러운 시에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밑에 붉은 옷을 화관. 지금 연밥을 따라 배 타고 연못에 나갔죠. 그렇다면 연꽃과 연잎, 해가 비치니까 연잎을 따서 머리에 덮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화관이라기보다는 연꽃과 연잎으로 만든 화관이에요. 또 헌연스러운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모습도 그려볼 수 있겠다. 제가 여러 개의 모습을 전부 제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이가 문제입니다. 그 전에 허균 선생 수상화 때도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이분이 50세 세상을 떠나는데 가장 활동할 때는 40세야. 그때 제일 많은 글을 썼죠. 그래서 40세면 좋겠다 했어요. 화가가 그걸 열심히 안 봤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보기에도 60대 노인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문화공보부에서 회의를 하는데 당연히 합격 받았죠. 50세 세상 떠나는 할아버지를 그렸으니 나이도 안 맞지만 허균 선생의 기품이 나오질 않는 거죠. 여기 때는 세상 떠날 때는 병도 들고 몸도 약했는데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리고 가능하면 마지막으로 고향 강릉에 왔던 시절. 이분이 고향 강릉 이야기 중에서 23세 때 강릉 와서 쓴 글이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시절. 외가 때 상을 당해서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의 시에서 늘 바다가 나와요. 바다는 동해바다입니다. 아주 넓은 바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거기 해가 뜨는 그러니까 아까 푸른색과 붉은색이 헌안서론 시의 바탕이라고 했죠.
이분이 외삼수영댁에서 꿈을 꿨어요. 그 현장은 바다 가운데 산, 바다 가운데 산은 삼신산입니다. 삼신산, 영주, 광장, 옥내, 바닷속에 있는 섬이에요. 강릉에서 갔다면 당연히 영주산이죠. 옛날 강릉의 옛 이름이 임영이잖아요. 삼신산이 하나입니다. 자, 제일 밑에 보자. 한양수를 만났던 두 여성, 선녀들입니다. 나이는 20살. 한 여성은 붉은색, 한 여성은 푸른색 옷을 입었어요. 허난스러운 시에 나오는 여성들의 옷은 늘 붉은색과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자기 친구 또래 20살 여인입니다. 자, 글을 다 보지 않겠습니다. 그 중간 보죠. 선녀들이 난선을 데리고 위로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끝에까지 올라갔더니 동해 바다가 보이고 거기서 해가 떠요. 한국에서 해 뜨는 모습 가장 보기 좋은 곳이 강릉이죠. 저는 전에 추석 때도 식구들 데리고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러 강릉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색과 푸른색 역시 허난스러운 시의 한 배경입니다. 해가 파도에 목욕하는 것 같고 해가 깨끗하게 얼굴을 씻고 올라오는 모습. 이 꿈을 꿨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쓴 시는 전혀 다르죠. 27개의 꽃이 떨어지는. 자, 신선생에게 초청을 받아갔는데 허난스러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고향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27송이 떨어지는 시를 쓰고 정확하게 20분 세상을 떠났죠. 허난스러운 시 중에서 가장 평온한 시는 고향에 와서 지은 시입니다. 나스런 시의 자화상 제 시 중에서 이 시가 상당히 많이 제가 번역을 했어요. 남초된 모습 하고 번역 제목을 붙였는데 첫 줄에 창가의 남초 하나처럼 정해 들었죠. 그래서 산소리에 시들었다. 그리고 내 모습이 이제 시들었어. 모습도 다 기울어졌어. 그런데도 변치 않는 것의 향기. 이거는 시인의 자존심이죠. 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를 비난해도 내 생각은 변치 않아. 맑은 향기 끝내 죽지 않는다. 원문에도 청양, 종불사. 자, 여기서 하나스러운 모습은 병이 들어도 시들지 않는 자기 모습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영정 만들 때 마지막에 만들지 않죠. 한참 할아버지 모습 분위기가 있을 때 만들어야 할아버지죠. 하나스러는 위원에 안 썼지만 내 영정을 만든다면 이것으로 써냈어요. 내가 병들어 더 취해진 모습이 아니라 직접 맑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표준 영정에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는 게 맞죠. 선생님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하나스러운 분위기가 있다, 없다. 마음에 안 들죠? 네.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하나스러운 못 봤지만 하나스러운 시를 보면 조금 더 달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김 이사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세요? 지금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무표정한 것이 마음에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무표정한데 어떤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이 과정상은 표정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더 감성적으로 좀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네. 좀 웃으면 좀 괜찮아요. 언젠가 영정을 또 바꾸게 되면 그때 좀 더 강릉 시민 목소리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겨울이 오면은
이 동사가 조금 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건 난설했을 때 설, 눈설자죠. 그래서 겨울에 난설한 모습도 동상도 나중에 바꾸게 되면 난설의 분위기가 눈 맞았을 때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오늘 이야기는 아직도 여전히 불만이 많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처음에 보면 전설에 의하면 한양스러니 허균의 스승 숭고기달에게 시를 배웠다 하는데 이거는 전설입니다. 어느 기록에도 없고 그 시대에 시집 안 간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공부를 할 수는 없죠. 그냥 전설인데 배웠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난스는 시를 잘 쓰니까 오빠가 자기 친구 송곡에게 자랑 삼아 보여줬겠죠. 그러면 송곡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옛날 배웠다는 거는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배웠다 할 때 요즘 학교처럼 학교라는 게 없던 시절이니까 가장 열심히 가르치고 배운 분이 고봉 기대성과 퇴계이왕. 근데 이분들이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러니까 배울 때 처음에 한 번은 만나죠. 그리고 배우고 그때부터 숙제를 주는 거예요. 숙제 주면 집에 가서 공부하고 답안지를 쓰죠. 질문을 보내면 또 오고 가고. 그게 책으로 7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흔한스러운을 가르쳤다는 것은 역시 시가 오고 가고 송곡과 가장 친한 작은 오라버니가 중간에서 가르쳐.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책인데 일본 동양문고라는 미쓰비시 재벌이 만든 도서관이에요. 거기 송곡 시집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시집 끝에 한한스러운 시집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든 사람은 한한스러운 스승의 송곡이니까 하고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일본 학자가 한국에 와서 책을 수집하고 아까 2장 찍어보는데 머릿속에 많은 사람 머릿속에 송곡과 한한스러운 스승과 제자다. 이제 부정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스승은 누군가? 여기 한한스러운 씨가 계속 붙였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좀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누구 글인지 아세요? 율곡 선생들이죠. 선비행자, 선비 돌아가신 어머니 짧은 전기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줄에 자당, 회모, 진사, 신공, 제인유. 우리 어머니 이름은 아무개인데 신진사의 둘째 딸. 자, 저게 왜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는 거는 알 수 없다. 아무개. 어머니를 왜 뭐라고 썼을까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또 혹시 어머니 이름을 몰라서 어떠세요? 조선시대에 있는 여자들은 이름을 보통 안 썼죠. 없었죠. 어머니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예, 지금까지는 뭐 상품을 줄 만한 대답이 아니고 여자 이름이 있었죠. 있으니까 불렀겠죠.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제 지도 교수님이 안동 분이고 되게 조선이에요. 13대선인데 그분 댁에 가면 딸들 부를 때 시집간 딸들 올 때 뭐 이시라, 삼시라 그래요. 둘째 딸 시집가면 20, 셋째는 30. 다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아니죠. 그 정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어렸을 때 이름을 불렀는데 제 신진사가 자기 딸 보고 어릴 때부터 둘째야 그러지는 않죠. 이름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르는 거죠. 자, 율곡이 몰랐을까 알았을까? 어머니 이름이 있었으면 알았겠죠.
야, 그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씨 어렸을 때 통경전, 어렸을 때 경전에 통달했다. 이거 상당히 사람이 심하죠. 경전에 통달하려면 나이가 어린 시절 아니죠. 능숙문, 글을 잘 지었어. 근데 신사임당 글 쓴 거 보셨어요? 글 지은 거. 심한 한 수 반 남아있죠. 그리고 다 없어졌어요. 선, 농한 시도 잘 썼어. 글도 났어.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있었는데 없어지고 있었는데 없어지고. 없어진 거는 누구 책임인가? 누구 책임이야? 우리가 감히 율곡 선생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회의 책임이겠죠. 일단. 그리고 집안의 책임이고. 자 여기 보죠. 중간으면서게 후에 자당 어머니가 균영, 우, 이명 서울로 시집 갔는데 처음에 조건이 있었죠. 친정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은 무조건에 살겠다. 돌아가시고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균영, 우, 이명 강릉으로 어머니 뵈러 왔어요. 환시, 그 돌아갈 때 여자친 어머니와 읍별, 눈물을 흘리고 헤어졌어요. 행제 대령, 행 가다가 대관령에 이르면 반정, 대관령 반쯤 가면 거기서 부평을 돌아보는 거죠. 마음 부평 그랬어요. 그 다음 줄 보죠. 시와 시를 썼어요. 자친 학발 제이명, 어머니가 흰머리로 이명에 있어. 신양 장안, 신은 내 몸이죠. 내 몸은 장안을 향해 독거절, 혼자서 떠나. 어머니의 방 두고 혼자 가는 내 마음 이야기하는 횟수 북촌, 머리 돌려 북촌을 시일만 시 이따금 한 번 봐. 몇 걸음 더 또 돌아서 시라는 거는 때때로 있다금. 대관령 반쯤부터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몇 걸음 가면 또 돌아보고 돌아보고. 백운 피하, 흰구름 피하, 날아서 내려가는 곳. 모 산천, 모는 점을 못 짜죠. 산이 또 일찍 저물어요. 그래서 흰구름 내려가고 이제는 어두어둑해서 부평이 안 보이죠. 이 시 상당히 잘 썼죠. 사임당이 시를 이만큼 썼는데 그 아들이 간수를 안 한 거죠. 아들 책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여자 거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사임당 씨가 결국 집 밖으로 나갔어요. 아들이 지금 보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경전에 통달하고 사서삼경 다 외울 정도면 얼마나 잘 썼겠어요. 자 그것이 그때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흔한스러운 시를 썼나? 첫 번째는 그 아버지입니다. 제가 제목을 성리학의 경계를 넘어서 첫 번째 시대. 그때는 성리학 시대예요. 퇴계일고. 근데 그 옆에 아웃사이더가 파담 설경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스승을 정할 때 여러 가지를 봐요. 연구를 많이 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두 번째는 나를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바꿔 말하면 내가 출세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선택할 때 그게 중요해요. 네가 과거 시험 봐야 되고 시험 채점도 하겠죠. 그 다음에 벼슬 할 때마다 내 선생님이 나보다 더 위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더 좋죠.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은 전부 다 유명한 관직에 있어요.
일곱 선생도 물러냈고 퇴계도 관직에 있었죠. 계속 사병에도 오지만 관직에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담 선생의 제자가 많았는데 화담 선생 집에서 먹고 자고 공부한 제자는 초당 허영 선생뿐이었습니다. 그거 수제자예요. 그리고 스승이 세상 떠나면 스승의 글을 전부 정리하는 것은 수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화담 선생은 시험 공부도 안 하고 벼슬도 안 했지만 또 하나는 논문을 안 써요. 퇴계나 일복이 유명해서는 만 논문을 썼어요. 제자들이 질문하면 또 논문을 써서 고쳐주고. 이분은 논문을 안 써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의 생각은 논어맹자가 아니라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죠. 봄에 중달새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보고 아지랑인데 영국 신문하면 만유인력 같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과거 시험이나 출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공부.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를 안 가요. 퇴계 율곡을 하는 거죠. 이분은 자기 논문도 안 쓰다가 병에 들었어요.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됐어요. 내가 연구한 거를 글로 써야 제자들이 계속 공부할 텐데. 근데 옆에 있는 제자는 초당 선생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언을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가르치는 거를 전부 글로 써서 4편의 논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구술, 옛날 분들의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해요. 논문이 아니니까. 어떤 얘기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러는 거죠. 그걸 논문으로 쓰려면은 누가 더 고생할까요? 그걸 듣고 쓰는 사람이 더 고생해요. 제가 처음 한문 공부할 때 일단 모르니까 선생님에게 이제 가져가요. 여러 노인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는데 그분은 머릿속에 있는데 한국말로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그 노인들은 학교 안 다니는데 일제 때는 외놈이 학교라고 학교를 안 갔고 해방되는데도 안 갔고 그래서 그때 고전 번역한 선생님들은 전부 다 초등학교도 안 간 노인들이에요. 이분들이 머릿속에는 사서성경 다 외우고 있는데 한국어 문법을 모르니까 번역을 해주면 받았대요. 그 번역을 종이 원고지에 쓰는 거는 새로운 학문을 공부한 사람만 쓰는 거죠. 여기는 그런 관계예요. 화담 선생이 왔다 갔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추담 선생이 원고지에다가 논문을 쓰는 것이 4편입니다. 이기설, 태업, 우주에 또 귀신, 죽고 사는 것. 퇴계는 읽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공자 제자가 공자에게 질문했어요. 저승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공자가 내가 이승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승을 알겠느냐. 그게 유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주와 삶과 죽음, 귀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난세로는 그런 아버지 크다 보니까 이분이 읽은 책은 뭐 개녀서가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 별당에서 향을 피우고 태평광기를 읽었다. 그런 기록들이 났습니다. 태평광기는 당나라 선화집인데 선녀, 신선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들은 저 책 안 보죠. 과거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데 난서로는 시를 쓰기 위해서 또 아버지에게 받은 화담 선생의 학매 그러다 보니까 전설 이야기를 보고 저 전설 이야기에 나오는 수많은 신선의 이름들이 광안정, 대공무, 성령문 거기에 나오는 수십 명의 신선 다 태평광기 인물들입니다. 또 유선사 87수에 나오는 신선 이거는 엄청난 공부가 필요한데요.
그 공부를 하게 내버려둔 분들이 초당 선생과 원아버지라는 거죠. 다른 집 같으면 시집갈 여자가 그리고 밑에 있는 개녀석 시부모 모시는 뭐 아이 키우는 뭐 그런 걸 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은 난소련에게 실력 가르치성을 첫 번째로 할아버지 그리고 오라버니 내버려둔 오라버니. 이거는 파담 선생의 문집질 끝에 있는 그 제자 허엽과 앞에 있는 분이 영의정을 했던 박수영이라는 분. 서로 선후배였는데 박수는 서인으로 갔고 파담 선생은 동인으로 가서 동인과 서인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가 됐죠. 또 노란색 보면 거기 이렇게 됐어요. 소, 사, 선생, 우, 하담. 선생을 하담해서 선별. 근데 보다 박민원이라는 제자 보면 둘째 줄에 사사 선생 그랬어요. 하담 선생에게 배웠다. 그 다르죠. 박민원은 하담에게 배웠다고 그러고 초담은 선생을 하담에서 배웠다. 하담에서 먹고 자고 그 아드님 부산 허변 선생의 글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하담에 갔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시냇물이 물이 불어서 건너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물 빠지기를. 그래서 건너갔더니 하담 선생이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사람들이 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소새는 누룽지도 없고 그래서 이 초당이 솥을 씻고 쌀을 앉혀가지고 밥을 해서 하담에게 드려. 하담은 며칠 굶어도 그냥 우주를 용하고 밥할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이때 제자들은 선생님 군대 갈 때 쌀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밥을 하고 밥을 선생님께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화담에서 먹고 자고 배웠던 제자가 그 다음에는 사사 선생과는 급이 다른 거죠. 그래서 화담은 초당에게 모든 것을 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보면 배양, 화곡사원, 화담 서경덕의 서원에 그 옆에는 수제자 초당을 모신 것입니다. 자, 제일 놀림받는 게 경번이라는 자예요. 자,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놀림받는 거죠. 자, 조선 때 기생의 이름이 있었나 없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생에게 이름이 있었다, 없었다? 희생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자, 기생의 이름은 이름이 아니죠. 그 이름이 아니에요. 자, 기생의 이름은 어릴 때 태어날 때 아버지가 너 춘향이다. 이렇게 술집 여자 이름을 지어줬겠어. 너는 월매다. 이거는 술 장사도 기생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기생이 여러 명인데 손님이 누구를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님이 부르라고 만들어준 뭐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아니에요. 자기 이름은 자기를 표현하는 게 자기 이름이죠. 아들, 딸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여러 가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게 원래 이름이죠. 이 경번이라는 자예요. 아까 박지원도 놀렸어요. 그 난서련이 자기 남편 눈에 안 차니까 남편 싫어하고 당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시인이 그 두목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두목. 이번에 호각 번천이에요. 이 두목은 얼마나 잘생겼는가 하면 벼슬 했으니까 시내 한 바퀴를 돌아요. 이제 시찰하는 거. 마찰 타고 돌죠. 그러면 동네 여인들이 갖다 귤을 던지는 거예요. 그 귤을 왜 던질까요? 귤이 마차에 떨어지면 소리가 나니까 그쪽을 바라보죠. 그 짧은 순간 그 남자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생겼다는 게 이제 그 주목에 적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 연암 소설쓴 그 당시 최고의 앞서가는 학자예요. 실학자인데 그 사람도 이 여자가 시 쓰고 이름 짓는 게 못마땅하니까 흉을 보는 거예요. 경이라는 거는 존경한다, 사모한다, 짝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권이라는 글자 가지고 자기 남편이 못 났으니까 당나라 잘생긴 남자 두목을 짝사랑했어. 이게 퍼뜨린 것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중국 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덮어놓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못난 남자하고 결혼했으니까 불만이 당연히. 그러니까 경번이라는 이름 따지지 않고 그냥 덮어준 거예요. 자, 경번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의 이름이 세 개예요. 양반들. 아버지가 지어준 족보의 실린 이름. 흥렬이죠. 흥렬이요. 자, 그 다음에는 15세가 되면 이제 어른이 돼요. 성년식. 그러면 그때 자를 지어줘요. 자. 자라는 거는 이제부터는 너는 어른이니까 이 이름으로 부르겠다. 이 남자들은 전부 자가 있어요. 여자들이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어렵죠. 여자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여자들도 성년식을 합니다. 여자들은 비녀를 보는 계례. 여자들은 계례를 시집가는 날 배려해요. 시집가는 날 이제 친정을 떠나면서 그때 계례를 해서 비녀를 뽑고 이제 거기다 잠은 지어주지 않죠. 왜냐면 부를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경번이라고 졌어요. 자, 경번이라는 자는 본인이 짓는 게 아니에요. 자는 그 성년식을 주관하던 어른, 아버지가 짓기도 하고 또는 스승이 짓기도 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불러다가 내 아들 작을 좀 지어줘. 그래 경번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 초당이 짓거나 오라버니 중에 누가 지었겠지. 그런데 설마 그 당나라 잘생긴 남자를 사모해라 그렇게 지어줄 리는 없죠. 임상원이라는 사람이 그 설명을 했어요. 난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다 외웠다. 그리고 초나라 가장 현숙한 왕비, 번일의 왕비 이름이에요. 사모했다. 그러니까 번일을 사모한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은 뭐죠? 하나 사람 이름. 소인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만들었죠? 상식적으로 아버지죠. 아버지가 딸 태어나니까 너는 초나라 현숙한 왕비처럼 커라. 그래서 초희예요. 그런데 이름과 자는 짝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희에 맞추다 보니까 경번 이렇게 간 거죠. 그 번자를 갖고 온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밑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헌화수라는 억울하게 수많은 남자에게 질투와 또 모욕을 받은 거예요. 그 이름까지도 아버지가 공들여 지어준 이름이고 욕을 당했죠.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난소라는 납니다. 예, 요거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큰오라버니 이번에 역사 유명한 거는 임진왜란을 이어냈다. 그때 전쟁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전 국민이 불안했어요. 왕도 불안하고. 그래서 3명의 사신을 보냈는데 2명은 전쟁이 난다 그랬죠. 1명은 안 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 난다고 한 사람과 이 허성, 박록과는 퇴계 선생의 제자고 선후배예요.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근데 선배는 전쟁에 안 난다. 근데 이 후배 입장에서는 자기 선배의 편을 들어야 돼요. 또 이제 당파 싸움이 시작되는데
동의편을 들어야 되죠. 근데 이분은 좀 고지식해요. 그래서 선배 편 안 들고 왕에게 전쟁이 날 것 같다 하고 보고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언니 남편은 우성장 임진왜란 위병장으로 죽었습니다. 문강 이분이 그 교산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승 생원시 장원국제한 율곡 선생의 아끼던 후배였으면서도 탄핵하다가 유배되었던 난섬의 스승입니다. 요 얘기는 뭐 지금 54분이니까 6분 정도 쉬었다가 오늘의 불로를 시작하겠습니다. 18세기 대표적인 실학자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책을 보거나 가르치는 건 남자가 할 일이야. 여자가 이에 힘쓰면 여자가 책을 읽게 되면 그 해로움이 끝이 없어. 여자는 책 보지 말고 책 보자는 물론 쓸 수도 없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학자들이 가장 앞서가는 학자들이죠. 연암, 박지원, 성호이까지도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이 집에서는 오라버니가 이제 가르치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시 보면 그 제목에 붉은 글자가 그 두 개가 키워드예요. 제목에 손이라는 거는 보낸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난서로는 멀리 있는 거죠. 앞에 기라는 것도 붙인다는 거죠. 편지를 붙인다. 난서론이 시집간 뒤겠죠. 오라버니가 붓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붓을 보내면서 시도 같이 썼어요. 송필매시 거기에 셋째 줄부터 보죠. 오동나무를 바라보며 달빛도 그려보고 등불을 따라다니며 벌레나 물고기도 그려봐요. 그래서 그려본다고 했는데 이 당시 그림은 거의 다 상상화입니다. 몽유도원도 상상하죠. 꿈에 아까 우리가 본 율곡 선생의 어머니 이야기 보면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어렸을 때 안경의 그림을 보면서 산수화를 봄달 베꼈다. 그게 마지막 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임당도 몽유도원도 보고 공부했는데 이 오빠는 동생에게 상상화가 아니라 이 마당에 있는 벌레나 물고기 그리고 달빛 오동나무 그리고 동생에게 보내준 거는 붓 문방사오죠. 붓이라는 거는 선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동생을 선비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이 사람 이때 그린 것들을 몇 개 한번 보죠. 이 그림은 그 종가에 남아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자, 글씨와 그림. 자, 글씨는 어떠세요? 잘 썼다 못 썼다 떠나서 활달하다 또는 뭔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헌현서론의 시 절반은 다 신선이에요. 글씨도 거기 맞게. 근데 한견서인서 하는 한가롭게 옛사람의 책을 본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살림하고 나면은 늘 책을 받겠죠. 태평관계를 비롯한 책. 헌안서론 시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계속 본 것입니다. 자, 저 그림은 상당히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고르면 뭐가 될까요?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림 속에서 새, 또 자, 새, 오동나무라고 생각하고, 예.
자, 새가 있고 당연히 하늘이 있죠. 하늘 어때요? 그리고 하늘에는 무언가 해 같은 게 떠 있죠. 헌화스러운 시에 제일 많은 게 하늘과 새입니다. 하늘과 새. 그러니까 늘 헌화스러운 꿈은 하늘나라죠. 아이가 올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릴 때는 제목이 없지만 나중에 정리할 때 암견 비금도라고 붙였어요. 비금은 날아가는 새, 암견은 올려다보는 거죠. 자, 헌화스러운의 그림을 계속 한번 보죠.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헌화스러운 그림이라고 있죠. 이거 이제 노란두죠. 꽃. 오빠가 그리려고 한 거죠. 이 그림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 거는 저의 지도 교수님이 이제 양쪽에 그 고증을 했어요. 어떤 고증인가 하면 앞에는 난설한 초입을 이 60년 전에 쓰신 거예요. 그 옆에. 그때 헌안설한 이름이 초이라는 거를 거의 모를 때인데 선생님이 이제 허균 글을 전부 보다가 구석에서 초이라는 이름을 찾아낸 거죠. 이쪽에 설명 보면 설명 첫 줄에 중간에 성로 20 경전 후손집 이 경전은 누군가 하면 그 당시 영의정의 아들인데 허균하고 사돈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의 아들이 이사성이라고 허균의 딸이 거기를 시집갔죠. 그러니까 헌안설한 그림을 이 집에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후손집에 가서 보고 이야기를 듣고 헌안설한이라고 썼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 가지고 있던 그림인데 이것도 문집에 보면 역시 그 집에서 이경절의 집에서 친구하고 같이 두 폭을 얻었다고 아마 샀겠죠. 하나씩 나눠 가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학도라고 이름 붙였어요. 고학. 외로운 학. 앞에 거는 홍학도입니다. 머리가 붉은. 이것도 선생님이 60년 전에 어떤 재벌이 갖고 있던 그림인데 거기다 쓰고 그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은 사진만 있는 그림이죠. 여기는 그 제목에 보면은 난설 허보인 초이 그리고 모란 폭조도 모란 꽃과 검은색. 자 여기까지 보면 헌안설은 그림에 공통점이 있죠. 전부 새죠. 전부 하늘 날아가는 새를 그렸어요. 사임당의 그림은 거의 다 풀벌레예요. 그 다르죠. 난설원의 그림은 자기 이야기예요. 사임당의 그림은 뭐 비판은 아니지만 성격이 다른 거예요.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 이제 잘 그렸죠. 난설원은 잘잘못을 떠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시로 쓰고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설명 전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좀 수수께끼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헌안스러운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은 난스러운 그림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그 직업적인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인 선비들이 그림 그리면 문인한데 문인에는 채색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비들이 글을 쓰다가 글은 다 썼는데 벽에 먹물이 남았어. 그래서 힘신 부리삼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인하면 잘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교양이 보이면 되는데 이 그림은 아무리 봐도 여자 그림 같지도 않고 선비 그림 같지도 않습니다. 이제 물음표인데 어쨌건 박물관에는 전 헌안설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빼고 보면 난설원 그림은 전부 다 하늘을 날아가고 싶어하는 조선의 봉건적인 사회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난설원의 마음이 담겨
볼 수 있죠. 이 오빠가 두 번째 난소련에게 또 가르쳤습니다. 이거 책 뒤에다가 써준 거예요. 그 책은 두보 시집입니다. 이게 푸른색인데 명나라 황제가 생신되니까 조선에서 선조가 사신을 보냈어요. 축하하는 사신. 그래서 흔화스러운 오라버니가 사신으로 갔죠. 중국 학자들과 하루 종일 이야기했어요. 학문, 유학, 양명학 이야기했는데 헤어질 때 그 친구가 두부의 시집을 준 거죠. 내가 책상자 속에 보물처럼 간직한 지 벌써 몇 해가 되었다. 근데 사실은 간직한 게 아니죠. 날마다 들춰봤어요. 그래서 표지가 떨어지고 나덜나덜해졌죠.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묶어서 다 떨어지니까 끈도 끊어지고 그래서 표지를 씌우고 다시 묶어서 동생에게 주면서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읽어서 두보처럼 써라. 이제 두보의 목소리가 이제 희미한데 너의 손에서 그 목소리가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시집을 주면서 요즘 말로 하면 한 수 가르쳐줬죠. 자, 그런데 위에 보면 제 붉은색으로 쓴 두 글자가 있습니다. 봉정. 저거는 제자가 스승에게 쓸 때 봉정이에요. 정은 바친다. 봉은 받들 봉자죠. 그러니까 받들어 바친다. 류동생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류동생을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존경했으면 봉정이라고 썼습니다. 저 글자 하나하나 보더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류동생에게 쏟아부은 오라버니의 가르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첫 줄에 소보라고 했는데 이 책의 소보가 만든 두 시책입니다. 여기 본문 첫 줄에 석산이천 소보 이렇게 되어 있죠. 소보라는 학자가 만든 두보의 책인데 아마 이런 책 끝에다가 오빠가 써서 주었겠죠. 혼란스러운 글씨 중에 제대로 남아있는 것은 이것이죠. 옛날 그 서첩 속에 한 장 끼워가지고 난서론 유선사 중에 한 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5글자 봤는데 이 글자들이 전부 다 반초서죠. 하늘을 날아가는 선녀의 어떤 치마자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까 상당히 아까 남자 같은 면도 있지만 역시 여성 같은 면도 있죠. 아까 오라버니가 주고 붓으로 한 번만 보냈겠어요. 계속 보내면서 글씨와 그림을 공부하겠죠. 그 오라버니가 얼마나 류동생 사랑이 있나 보면 이 광주 가면 볼 수 있는데 난사랑교회 옆에 어린 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린 아들의 무덤에는 비석을 안 세웠어요. 거의 다 그랬죠. 근데 이 비문을 외삼촌이 지어준 거죠. 희용 묘지. 첫 줄엔 묘이 불쑥. 묘라는 건 싹이에요. 싹. 싹이 텄는데 텄는데 불쑥. 수라는 거는 키가 큰 거죠. 준수하다 할 때 수예요. 싹이 돋았는데 자라질 못했어. 피어보지 못했다 그랬죠. 묘의 불수자 희은이야. 희은은 부활 성립. 희은의 아버지 이름은 성립인데 여집에서 나의 내제야. 또 초왈 첨. 할아버지 이름은 첨인데 여집이야. 내 친구야. 나이는 김성립의 아버지가 조금인데 같이 벼슬에 서당에서 독서 공부하고 친구처럼 지냈죠. 그래서 두 분이 홍문관 했을 때 사돈 맺자
저도 동생과 아들이 결혼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허나소라는 상당히 잘났고 김성희가 못났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당시 저 집은 그 5대가 이어서 문과에 급제한 조선 최고였어요. 안동김 씨. 그때는 5대가 계속 문과 급제했어요. 그런 집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오라버니 생각에는 저 정도 집이라면 내 딸하고 짝이 맞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장원급제한 분이고 그래서 믿고 보낸 것이죠. 내 친구야.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채출이 위신명을 눈물을 흘리면서 명은 끝에다가 4글자씩 쓰는 거예요. 앞에는 산문으로 비문을 썼고 그 4글자 축구들은 교교 기원 맑고 맑은 얼굴 그다음에 절절 킹옥 반짝이는 건둔 어렸을 때 얼굴이죠. 망고지의 희일곡 망고의 슬픔을 한번 통곡에 붙인다. 오라버니가 외삼촌이 조카 장례 때 와서 통곡하면서 비문을 써준 것입니다. 이것은 난사라 생각하면서 물론 쓴 것이죠.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서런이 또 동생 허균을 가르친 기록을 찾았습니다. 임상원이라는 분의 기록이 있어요. 이 고산 허균은 우리 역사상 가장 과거 시험 답안지를 잘 쓴 분이에요. 장원도 잃어버렸고 문과 급제자끼리 뽑아서 시험 보는 문과 중시 또 장원이 있어요. 그 급제자 중에서도 장원이에요. 자, 그런데 어렸을 때 과거 시험 공부하는데 누나가 고쳐주는 거예요. 시험 답안지 예상 문제를 하는 거죠. 허균이 뛰어났는데 어릴 적에 과체라는 거는 과거 시험 답안지는 보통 7원 절감은 4구절인데 시험 답안지는 36구예요. 그러니까 시가 9수 정도 분량이에요. 그래서 논문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시도 그렇게 써요. 서론 있고 결론 있고 중간에는 꺾고 뒤집고 하면서 5단계를 쓰게 됐어요. 과거 시험 예상 문제를 여인이 어지럽게 그대를 밀어보낸다. 단오 때 여자들이 공예팀인데 뒤에서 친구가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친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죠. 그녀는 여자 같았어요. 이건 과거 시험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과거 시험 문제 나올 만하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다. 지금 교사님 사춘기니까 한참 이제 여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시를 쓰는데 시험 공부하니까 시험 문제 형식으로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누나가 보고 참 잘 썼다. 한 구절이 모자란다. 자, 한 구절 모자란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손 들고 한번. 한 구절 모자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 부족하다는 얘기. 예? 20% 부족하다는 얘기. 20% 부족한 2%. 2% 뭐가 부족한 거예요? 결론. 결론이 부족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글자 그대로 36분을 써야 되는데 한 구절이 모자라. 이거는 산수예요. 숫자. 이게 지금 우리 감사님 말씀처럼 36구 다 썼는데 무언가 감동이 안 돼. 시험 답안지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채점관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채점관이라면 한 구절이 모자라. 그 얘기입니다. 뭐가 모자라게 했더니 난설이 붓을 들고 끝에 써준 게 2구절입니다.
문 앞에는 아직도 애간장을 태우는 사람이 있어. 한자로는 단장, 애가 끊어져. 충무공의 시조도 있죠. 남의 애를 끝나네. 단장에. 단장의 미안을 보고. 그 단장이죠. 자, 술집에 갔는데 그 기생이 마음을 안 주니까 애가 타는 거죠. 근데 님은 100마리를 타고 가버렸어요. 자, 지금 애 타는 사람은 아마 그러면 여자일 수도 있겠죠. 자, 난세론이 과거 시험 답안지가 이런 거 써주는 거는 이거 답안지가 이런 뜻이죠. 앞에도 그렇고 이렇게 나가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 하고 써준 것입니다. 근데 헌화스러운 허경 문집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쭉 찾다 보니까 그 과거 시험 답안지를 모은 책에 그게 있었어요. 저 제목이 그것이죠. 여량요란 송추천 허균 앞에는 34구가 쭉 있습니다. 이 울긋불긋한 거는 채정관들이 잘 썼다고 점수를 찍는 거예요. 이건 진짜 답안지는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제 베껴오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럼 자기들도 이제 읽다가 찍었죠. 제일 끝에 보면 마지막 제목 앞에 있는 게 문전 환요 단장이 백마반치의 한권편 난선한 글이 정말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는 친구도 거기다가는 아주 점수를 제일 많이 줬죠. 아마 이 친구는 저게 난선한 거 모르고 학연이 잘 썼네. 그리고 점수 준 거죠. 그 뒤에 답안지도 밑에 동일 같은 동자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허균 선생이 쓴 시험 공부할 때 쓴 예상문제. 자, 이제 오늘의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율곡 선생이 쓴 선비행장 볼 때 어머니가 경전에 통달하고 문장도 잘 쓰고 시도 잘 썼는데 한 편하고 두 구절밖에 안 남았다. 그거는 다 버렸거나 관심 없었거나 집에 있어도 모를 수도 있죠. 어쨌건 없어졌는데 동생은 편집을 했어요. 편집과 출판은 달라요. 출판은 돈이 필요하죠. 근데 편집은 종이다 베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출판은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죠. 목판본이라면 이 목판을 100여 개 목소리 깎고 종이도 수천 매를 사오고 먹으로 묻히고 찝고 인건비며 엄청납니다. 그래서 못해요. 그리고 누나는 내가 시 때문에 평생 망신당했다. 다 불태워라. 위험했죠. 아마도 타버렸겠죠. 근데 그 발문 보면 유언을 했지만 내가 평소에 기억 나던 거를 옮겨 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자기 스승에게 보여줬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스승을 선택한다. 이 집안의 스승을 이렇게 뽑았어요. 아까 난세론의 오라버니 하곡 선생이 스승을 2명을 동생에게 붙여줬어요. 한 사람은 송복, 이달. 시를 가장 잘 썼는데 서자예요.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벼슬도 못하죠. 근데 서해 유성룡은 퇴계 선생의 수제자고 영의정까지 올라간 학문과 문장과 벼슬이 전부 다 성공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균 선생의 형이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출세를 위한 선생과 시를 가르칠 선생을 둘을 있죠. 그래서 유성룡도 늘 허균이 고생할 때마다 도와주고 자기 친구 허봉의 주철문 서문도 쓰고 난설한 서문도 원래 유성룡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임진난이 나니까 책을 옮겼어요. 그러다가 맨날 보니까 사실은 이미 헌화설의 이름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허균에게 한한스러운 시를 좀 구해달라. 그래서 보여줬더니 그 자리에서 서문을 써줬죠. 그래서 유성룡의 서문을 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밑에 이렇게 출판했더니 중국과 일본에서 출판되고 팔렸다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책을 안 팔았어요. 책을 안 팔았다는 것은 책은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그 당시에 책을 찍었던 기관이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서오경 그리고 상당 옳은 행실도 이런 도덕책들, 농사짓는 책, 형법책 이런 거에 찍어가지고 지방에 나눠주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많이 찍은 데는 불교 사찰. 그러니까 신도들이 시주하는 돈으로 불경을 찍고 거기서 다른 책도 많이 찍었어요. 출판 시설이 있으니까. 또 산속이니까 나무도 많고. 그래서 문집들이 절에서 찍은 게 많습니다. 세 번째가 그 후손들이 문 중에서 자기 선조들 책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찍으면 다 무료예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만큼 훌륭하다는 걸 보이기 위한 것이고 그 돈 받고 파는 집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돈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어디가 더 책을 내기 어렸을까요? 중국, 한국 어디예요? 일본 어디가 더 어렵죠? 바꿔서 한국 사람 책이 일본서 나온 거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볼 필요가 없죠. 돈 주고 살려면 중국의 사설경을 사겠지. 한국의 시인이 두보이백처럼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임진왜란 뒤에 두어 명이 한한스러운 시집과 또 아까 유성룡의 징비록이 출판된 거는 임진왜란은 겪으면서 또 일본이 쳐들어올까봐 대비하기 위해 쓴 게 징비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게 궁금해요. 이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경계하나. 그래서 그거 출판한 것입니다. 한한스러운 책은 일본 장사꾼들이 보니까 이거 인기가 있겠다. 돈 벌려고 찍은 것입니다. 중국도 똑같아요. 한한스러운 시가 몇 개가 중국에 갈 때마다 보고 이거 찍으면 돈 벌겠다. 그래서 10차례 정도 서로 다른 출판사가 찍게 됩니다. 그런 시에는 한한스러운밖에는 5,000년에서 없었습니다. 이게 유성룡이 쓴 발문입니다. 그 둘째 푸른색에 깜짝 놀랐어요. 어찌 허씨 집안에 뛰어난 재주가 있게 되냐. 지금까지는 내 친구 허벅만 알았는데 표현이 이랬어요. 허공의 꽃, 물속에 비친 달 같아. 한한스러운 시의 분위기를 아주 잘 썼습니다. 근데 당나라 시 같아. 그리고 1590년에 이 발문을 썼는데 곧바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출판을 못한 것입니다. 전쟁이 안 났으면 아마 그 해 난스러운 집이 출판이 됐겠죠. 앞에가 공주에서 출판한 허균 책 끝에 허균이 쓴 발문인데 어떤 책을 보니까 옆 페이지에다가 유성룡의 발문을 필사한게있습니다. 한한스러운 요 끝에가 경인년 중경의 서해 한양유사라고 썼죠. 그러니까 이 독자는 자기 책에 유성룡 발문 없는 게 안타까워서 옮겨 쓴 것입니다. 자, 이제 한 10분 좀 간단히 어떻게 중국으로 갔나. 한한스러운 시 중에 가장 처음에 집 밖에 나간 시는 허균이 중국 명나라 장군에게 써준 16수입니다. 이 해는 정유재란 때예요. 근데 허균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예조 정랑. 아까 말한 것처럼 문과 중시의 장원급제에서 벼슬이 갑자기 뛰었어요. 근데 명나라 장군들을 접대하는데 장군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허난 시를 좀 보자. 그래서 16수를 써주고 제일 끝에 만력 정윤의 중추에 조선 예조정랑 허균이 돈수 재배서. 이거는 중국의 청나라의 장서 수집가 관정문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수집하고 베껴가지고 손수를 냈어요. 그래서 밑에는 거기 허균의 도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백문박 네모난 도장인데 도장에다 찍을 수는 없죠. 도장은 없으니까. 도장을 설명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일본에 출판된 시집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시집 사진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 이따 한두 개 소개하는데 법적으로는 전부 다 그 불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강릉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국과 일본, 미국에 있는 한국에 없는 허난서란 시집을 전부 다 찾아가서 사진 찍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전집을 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아직도 문을 안 열었다고 해서 천진에 있는 제자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사진값과 출판 허가 비용을 내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질문. 예, 미국에서도 이걸 출판을 했다는데요. 그러면 미국 출판한 게 아니라 네. 중국서 출판한 책인데 중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서 버클리 대학에 있는 거. 그래서 버클리 대학은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오고 가고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거는 제 개인 얘기인데 버클리 대학 사서가 허 교수님 책은 저희 도서관에 100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표난 받고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데는 뭐 책 저작권료가 5만 원 그리고 한 페이지에 몇 엔씩에서 100년이 넘죠. 두 책입니다. 일본 책은. 그래서 지금 이런 저런 것들이 지금 편지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두 번째 강의하고 그 다음날 미국으로 떠나죠. 이 조선시설 같은 것도 시간이 없지만 그 오명재라는 사람이 첫 줄에 썼는데 이거는 그 오명재가 쓴 서문입니다. 넷째 줄에 보면은 삼형제, 봉성균. 근데 거기에 출관어 허식을 했어요. 출관. 이 사람이 허난서란 시가 좋다는 얘기 듣고 자기 상관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허신의 집에 하숙하면서 시를 더 베끼고 싶다 했더니 허락을 했죠. 그게 출관. 근데 막사에서 나와가지고 관을 허신의 집에 하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줄에는 봉과 균은 모두 장원이야. 근데 균이 더 똑똑해하고 쭉 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첫 줄에 기인대시 시 200편, 난선원 시 200편을 다 베꼈다. 이러면서 틈날 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계속 베껴갔습니다. 이때 간 게 100편이 중국에 갔고 이 책은 출판이 됐죠. 중국. 이거는 허균이 황해도 수학교수 할 때 아직 난설한 집이 없는데 생양문은 꼭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러니까 출판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 명필 한석봉을 초청을 했어요. 한석봉이 때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그 북곡이라는 데 있었는데 황해도를 초청해서 요즘 말로 엄청난 피백을 주고 제가 글씨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누님의 글을 쓸 만한 사람은 조선 최고 명필이어야 돼요. 그래서 끝줄에 보면 만력 기영 33년 을사년에 석봉이 썼다. 우요상군 충청강에서
이 원본은 초당문중의 그 종갓집 따님 황미자 교수님이 구한 건데 그 강릉에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 강릉에 있는 책이죠. 그 주지번의 소문은 그래서 유성룡 대신에 소문이 들었죠. 이 글씨는 상당히 재밌는 것인데 서울에 가면 성경관이 있고 그 명륜당에 있는 편액인데 원래 한석봉 글씨가 있었어요. 근데 주지번이 아까 한석봉이 쓴 상향문을 받아보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 와보니까 한석봉의 글씨가 편액이 있어가지고 저거 나 달라 그랬어요. 성경관에 있는 명륜당 편액. 근데 명단을 사시니까 안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대신 써라. 첫 줄에 보면 대명, 말격, 병원열 맹하에 여기 둘째 줄 금능 주지번서 주지번이 씁니다. 그래서 한석봉의 글씨와 바꾼 것입니다. 병원열은 허균 그 성수도의 병호기에 쓴 그때 만난 것이죠. 자, 허균의 특징은 여성의 이름을 누나뿐이 아니라 모든 여자 시인의 이름을 찾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국조시산 작년에 번역한 시집인데 이 시는 옥봉이라는 호예요. 대치봉유술에 있는 기록을 전부 가져왔어요. 조첨지 원예첩 이 시에 보는 옥봉이다. 지봉유술 쓴 지봉이수강은 허균의 동서예요. 큰 딸이 이수광에게 시가고 작은 딸이 허균에게 시가죠. 그리고 시 구절구절마다 다 설명했어요. 검은색은 전부 다 허균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학산초당 쓸 때 이옥봉의 이름을 썼어요. 이거는 제가 50년 전에 처음 영인본 구해가지고 붉은색으로 출처가면 공부하는 거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걸 사진 찍었는데 여기 작은 글씨에 보면 난설, 명, 초희 여기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교사 한 선생님이 23살 때 이 책을 쓰면서 우리 누나 이름은 난설은 오고 이름은 초희야. 장은 경권이야. 초당 여비 따님이야. 유당 김성입의 처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과 호와 자를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이때부터 난설원의 이름은 초이다. 지금은 그래서 어떤 뮤지컬 이름 할 때 초이라 이름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게 됐는데 이분은 누님뿐이 아니라 모든 여성 기록할 때는 이름을 찾아서 있으면 써준 것입니다. 여기 이옥봉도 여기 작은 글씨로 여기 제일 밑에 옥봉 위에 명은 원 보이세요? 작은 글자 위에 이름 명점 밑에 원자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옥봉은 옥봉을 보고 어렸을 때는 원인데 시집 오고 나서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시댁에서도 이름을 안 썼어요. 시댁에서 시집을 낼 때 이름을 안 썼습니다. 그냥 옥봉. 서균 덕분에 수많은 여성 시인의 잊혀진 이름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제 끝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검색한 것인데 저쪽 분은 인도네시아 여성이에요. 혹시 사진 본 적 있어요? 인도네시아 저 여성 생일이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저 나라가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때는 우리 여자들은 학교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글을 배울 수가 없는 시대. 그게 100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가르띠니인데 19세기에 태어났죠. 일단 민족이란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식민지 백성이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쨌든 식민지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도 귀족에 따른 초등학교에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갔는데 12살부터는 공부 못해요. 시집 갈 때까지 집 밖에 못 나가죠.
그러니까 12살 때까지만 공부한 거예요. 공부하면서 이 여자가 네덜란드 말을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펜팔을 하는 거예요. 펜팔이 예전에 유행했죠. 그러면서 여자 교육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근데 어떤 귀족에 청혼했는데 네 번째 부인 그러니까 첩에서 저 순서가 이제 회교국 가니까 그 넷째까지도 사실은 정실이죠. 법적으로는 결사반대했지만 안 갈 수가 없었죠. 근데 남편이 그래도 공부한 분이라 자기 네 번째 부인의 소원을 들어서 여자 학교를 세워주겠다. 근데 아이를 낳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여성의 편지를 많이 썼어요. 여성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랬더니 동생들이 책을 내줘요. 난스런하고 똑같죠. 그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세상, 여자가 그를 뵐 수 없는 세상은 어두면 앞으로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돼요. 영어 번역본까지 나오고 인도네시아뿐이 아니라 식민지 본토 네덜란드에서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세우고 여자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수카레노 대통령이 60년 전에 까르티니 생일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이제는 여자도 공부할 수 있는 세상. 네덜란드 같은 우리가 우리보다 한참 못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도 이런 여성을 국경일까지 정해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난세란이 아직도 앞에 못 올라가는 데 보면 아직도 조선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확대 주인공은 전부 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이에요. 전부 그렇죠. 네 분이. 근데 앞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유학자는 절반쯤만 하시고 난설란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내겠습니다. 이 내용 무슨 내용 같으세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위에다가 답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명필인 추사 선생이 허난스러운 시를 쭉 읽다가 시집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부록이에요. 부록에 광안전 회공의 성량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 한정일처. 저거는 시가 아니라서 부록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추사가 그 한정일처를 전부 다 비켰어요. 마지막 5줄은 난스런이 얼마나 시를 잘 썼는지 칭찬하는 글입니다. 추사의 평이죠. 이 원본도 우리 선생님이 아주 비싼 돈 주고 사셨는데 전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난서른의 동생은 조선 최고의 명필을 초청해서 광안전 백옥물 성령문을 썼는데 그 뒤에 조선 최고의 명필 한석권보다 한 수준 위죠. 추사는 부탁받지도 않은 난서른의 시를 쓰고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그 평은 제가 허난스러운 전집에서 번역해서 소개하겠습니다. 50분까지 했는데 3분이 남았네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